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학원 3단원 총복습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복습 영상이기 때문에 개념을 깊게 다루진 않아요. 자주 나오는 보기,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5개념들을 정리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끝내시고 이 영상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시험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습할 파트는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이라고 불리는 파트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이온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건데요. 물 전기분해 실험과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 실험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물이 분해되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들어지고요. 염화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나트륨과 염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각각의 전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 기억해야겠죠? 물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계선 누가 만들어져요? 플러스 계선은 산소가, 마이너스 계선 수소가 만들어지고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 분해하면 음이온인 염소가 플러스 극에서, 양이온인 나트륨이 마이너스 극에서 분해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각 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수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연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폭발성이에요. 수소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연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수소기체 어떻게 확인합니까? 불을 가져다 댔을 때 퍽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하죠. 그게 가연성 때문에 나타난 성질이에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소를 돕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산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해요? 꺼져가는 향불에 기체를 통과시켰을 때 활활 타오르게 하는지를 확인하죠. 산소는 조연성, 수소는 가연성. 기억해 주세요.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에서는요, 물질의 색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고요. 염소 기체는 노란색 또는 황록색의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외우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추가로 외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각 전극에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는지 잃는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플러스극에서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 마이너스극에서는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입자수비가 두 실험 모두 1대2라는 겁니다. 개수비를 보면 알 수 있죠?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개수비, 물 전기분해도,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도 둘 다 1대2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낚시보기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실험 모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입자수비는 1대2가 맞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물 전기분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상태가 모두 기체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해요. 만들어지는 물질의 몰수비가 1대2다? 그럼 만들어지는 물질의 부피비도 1대2가 됩니다. 근데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를 보면 염소는 기체 상태로 만들어지지만 나트륨이 기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대2의 몰수비는 성립하지만 1대2의 부피비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온결합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원자 사이 형성되는 결합이죠. 전자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움직이면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이때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 여기서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이 그래프는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틀릴 게 없어요.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온 결합이 형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안정해지기 위해서, 즉 전체 에너지가 가장 안정해지는 순간에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 3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내려가는 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 올라가는 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전체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축의 끝부분부터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의 크기 증가합니다. 즉 인력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집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의 크기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반발력의 크기가 크게 작용한다? 불안정해진다.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겠네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질 때 처음에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즉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변화를 보면 인력에 의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작아지다가
특정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인력의 크기와 반발력의 크기가 똑같아지는 지점, 즉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이때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력의 크기가 인력의 크기보다 커지면서 결합이 불안정해지게 돼요. 즉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똑같은 지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온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 R0와 대문자 E의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R0는 결합 형성 길이를 이야기하고요. 이온 결합에서의 R0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문자 E는 기준 에너지로부터 결합 형성 지점의 에너지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문자 E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안정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더 안정한 이온 결합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온 결합력의 세기가 강하다는 거고 이온 결합을 끊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NaCl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였다면 NaF의 결합 형성 지점은 NaCl 기준으로 어디 쪽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가, 어디 쪽에 위치할 것인가, 이거를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NaCl에서 NaF로 갈 때에는 전하량 변화는 없는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이 작아지겠죠. 즉 결합 길이인 R0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합 길이인 R0가 작아지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의 크기가 세지게 되죠. 인력의 크기가 세진다, 안정해진다. 즉 결합 형성 지점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R0가 작아지면서 왼쪽으로, 결합 형성 지점의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즉 왼쪽 아래 지점에서 NAF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반대로 NABR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NaCl에 비해 이번엔 거리가 멀어졌죠? 그럼 R0가 커지면서 결합 형성 지점의 에너지도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그래프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총 4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에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난 특징입니다.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온 결합의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세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쉽게 부서져요. 두 번째 특징은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대체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고요. 물에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을 전해질,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상태에 따른 전기 전도성인데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려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는 결합입니다. 대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이 너무 안정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 없어요. 즉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이온화된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녹는 점, 끓는 점인데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입자 간 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온 결합에서의 입자 간 인력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엔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입자 간 인력이 강해요. 즉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온 결합 물질끼리의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이온 결합 물질끼리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온의 전하량과 이온 사이의 거리예요.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즉 안정한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 이온 결합 물질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대문자 E가 커진다고 표현을 해요. 기준 에너지부터 결합 형성 지점까지의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여기에 E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E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이 더 안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합을 끊기 어려워지겠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제를 4개를 준비했어요.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비교하는 순서는 이온의 전하량을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온의 전하량이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 차이가 나버리면 이온 사이의 거리에 상관없이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NaF, NaCl 둘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의 결합이죠. 이온의 전하량이 같으니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NAF와 NaCl 누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NAF가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는 걸 의미해요. F의 이온 반지름이 Cl의 이온 반지름보다 작으므로 NAF의 녹는 점이 더 높겠네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일각끼리의 결합, 오른쪽은 이각끼리의 결합이죠? 그럼 이각끼리의 결합인 MgO의 녹는 점이 더 높을 거예요. 3번입니다. MgO, CaO 둘 다 이각끼리의 결합이죠? 이 경우에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얘를 찾아주면 되겠죠? 즉 이온 반지름이 작은 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죠? 그럼 MgO의 녹는 점이 더 높겠네요. 네 번째, CaO랑 CaS인데요. 얘네들도 이각끼리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를 보면 되는데요. O의 이온 반지름, S의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작아요? O의 이온 반지름이 더 작죠. 그럼 CaO의 녹는 점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량 먼저 비교해 주시고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 물질의 녹는 점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를 주고 여기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게 누구냐, 낮은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오면 우리한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 또는 낮은 것이 누구냐, 이온의 전하량이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들을 비교해야 되느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비교해야 되느냐,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녹는 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은 전하량이 크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이겠죠. 왼쪽은 일각끼리의 결합, 오른쪽은 이각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각끼리의 결합 중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MgO의 녹는 점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녹는 점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은 일각끼리 결합한 애들 중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NaBr이 되겠네요. 이유를 쓰실 때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은 MgO이다. 이온의 전하량이 크고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온의 전하량이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싶다. 무엇을 비교해야 되느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온 결합의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잖아요. 이온의 전하량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면 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온의 전하량이 주는 영향을 보고 싶다.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최대한 비슷하고 이온의 전하량이 차이 나는 물질을 보면 돼요. 누굴 비교해주면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3개, 오른쪽에 있는 3개 중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비슷한 건 NaF랑 CaO겠네요. 그럼 NaF랑 CaO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이온의 전하량이 녹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온 사이의 거리가 녹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엔 전하량이 똑같은 얘들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NaF, NaCl, NaBr을 비교한다 또는 MgO, CaO, SRO를 비교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NaF와 CaO고요.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이쯤 하고 공유 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끼리 형성하는 결합이에요. 서로 전자가 부족한 만큼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여기는 HCl이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이죠. 수소 전자 하나 부족하고요. 염소도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만큼 전자 하나씩을 내놓으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유 결합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할 수랑 비공유 전자쌍 수를 외우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자의 공유 전자쌍 수라든지 비공유 전자쌍 수라든지 아니면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라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내려면 원자들의 결합할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결합할이라고 하는 건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를 보면 수소, 전자 하나 부족하다 그랬고 염소도 전자 하나 부족하다 그랬죠. 그럼 서로 전자 하나를 내놓으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거예요. 이때 내놓는 한 개의 전자를 결합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도 결합할이 하나, 염소도 결합할이 하나인 거죠. 수소는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결합할 1개의 비공유 전자쌍 없고요. 14족은 결합할 4개의 비공유 0개, 15족은 3개의 1개, 16족은 2개의 2개, 11족은 1개의 3개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원자가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결합할 수랑 비공유 전자쌍 수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탄소 4개의 0개, 인 3개의 1개, 염소 1개의 3개, 산소 2개의 2개 이런 식으로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들의 족을 암기한 후 여기에는 표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비금속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결합할의 수에 따라 결합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HCl을 보면 서로 결합할을 하나씩 사용했죠. 이때 만들어지는 결합이 단위결합.
서로 결합하를 2개씩 사용한다면 이중결합, 서로 3개씩 사용한다면 삼중결합이 돼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N2O2F2입니다. N2, N은 15족 원소예요. 결합할이 3개죠. 그래서 서로 전자 3개를 공유하는 삼중결합을 형성합니다. 산소, 결합할 2개죠. 그럼 O2는 이중결합을, 플루오린 결합할 1개죠. 그럼 F2는 단일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볼 내용은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아까 앞에 이온결합에서 비슷한 그래프를 봤죠? 해석하는 방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이 결합 형성 지점이에요. 결합 형성 지점 오른쪽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고요.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결합 형성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지점 또는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여기에는 결합 길이가 이온 반지름의 합이었죠. 공유결합에서의 결합 길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합 길이를 2로 나누면 해당 원자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그럼 항상 여기에는 R0를 2로 나누면 원자 반지름이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2로 나눴을 때 원자 반지름이 되려면 동일 원자 사이의 단일 결합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동일 원자 사이의 단일 결합인 경우에만 2로 나눴을 때 원자 반지름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3개의 결합 중에 결합 길이가 가장 긴 건 단일 결합, 가장 짧은 건 삼중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에서는 기준 에너지로부터 결합 형성 지점까지의 요 길이를 대문자 E라고 하고 요거를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공유결합에서는 길이를 주지 않아요. Y값의 수치를 줍니다. 결합 형성 지점의 에너지가 이렇게 음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실제 값의 절대값을 씌우면, 즉 마이너스 부호를 떼면 뭐가 나온다? 결합 에너지가 나온다. 결합 에너지의 정의가 뭐죠? 만들어진 공유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체 상태 분자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알려드릴게요.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436kJ/몰입니다. 즉 만들어진 수소의 단일 결합을 끊으려면 436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단위가 kJ/몰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소 1몰의 단일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만큼이다? 436만큼이라는 건데 이걸 원자의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수소 분자 1개가 쪼개지면은 수소 원자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이걸 결합 에너지 정의에 연결시키면 수소 원자 2몰이 형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둘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체 상태 분자 1몰의 결합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또는 수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수소 원자 2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둘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볼 내용은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분자결정과 공유결정. 옛날에는 공유결정 대신 원자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가 보인다? 분자결정이에요. 원자들끼리의 연속적인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유결정입니다. 대표적인 물질 기억하셔야 돼요. 분자결정의 대표적인 물질은 H2O, CO2, I2 이런 것들이 분자결정입니다. 공유결정의 대표적인 예시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이에요. 여기 있는 구조는 다이아몬드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분자결정과 공유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입자 간 인력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분자결정의 입자 간 인력은 분자 간 인력이고요. 공유결정의 입자 간 인력은 원자 간 인력입니다. 입자 간 인력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녹는 점, 끓는 점과 같은 특징이 달라져요. 결정에 따른 입자 간 인력의 종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분자결정의 예시는 드라이아이스, 얼음,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유결정의 예시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인데요. 분자결정, 공유결정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을 가했을 때예요.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지려면 입자 간 인력이 약하면 돼요.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으려면 입자 간 인력이 강하면 됩니다. 분자 간 인력은 약해요. 원자 간 인력은 강합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집니다. 공유 결정은 입자 간 인력이 강하다 그랬죠?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아요. 대신 흑연과 같이 입자 간 인력이 약한 경우에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분자 간 인력이 원자 간 인력보다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승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을 보고 뭐라 부르냐? 승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승화 같은 성질이 일어나려면 입자 간 인력이 상당히 약해야 돼요. 그래서 승화성은 분자 결정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았죠.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안 녹습니다. 세 번째는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인데요. 아까 이온결합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모형을 보면 알겠지만 전하를 띠는 입자가 보이지 않죠.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흑연은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외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HCl, NH3 같은 산 또는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염기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할 때에는 내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산 또는 염기라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이죠. 분자 간 인력은 약하고 원자 간 인력은 강해요. 그럼 분자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낮을 거고요. 공유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온 결합에서는 그래프가 밑으로 처지면 처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졌죠. 공유 결합에서는 그래프가 아래로 처질수록 공유 결정의 녹는 점은 높아지고요. 분자 결정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온 결합의 경우 그래프가 밑으로 처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 올라갑니다. 분자 결정의 경우 그래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공유 결정의 경우 그래프가 밑으로 처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볼 건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인데요. 금속 결합의 모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 금속 양이온이 되고요.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 이게 금속 결합이죠. 금속 결합 물질에서 거의 물어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녹는 점을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올 때 있거든요. 어떻게 비교해주면 되냐? 녹는 점은 자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높아집니다. 근데 자유전자 수가 많다, 이온의 전하량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원자가 전자 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보다는 마그네슘의 녹는 점이 더 높습니다. 이어서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성 전성이 있어요. 두 번째,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 특유의 광택을 지녀요. 근데 이 세 개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이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학결합 복습을 끝냈으니까 화학결합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을 주고 어떤 결합 물질인지를 판단하려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 뭐부터 보시면 되냐?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려주는 특징이에요. A, 둘 다 없죠.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B는 둘 다 있죠. 무슨 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C는 고체는 없고 액체는 있네요. 이온결합 물질. D는 둘 다 없네요. 공유결합 물질.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 분자 결정인지 공유 결정인지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을 정하는 기준은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예요. A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죠. D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죠. 낮은 쪽이 분자 결정, 높은 쪽이 공유 결정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A는 분자 결정, B는 금속 결정, C는 이온 결정, D는 공유 결정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정의 종류를 판단한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화학결합 파트 복습을 끝내봤는데요. 화학결합 파트의 경우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학결합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분자의 세계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세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습해 볼 내용은 전기 음성도예요. 원자들에게 부여되는 숫자였습니다.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2.1이었고요.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는 4.0이었어요. 이렇게 원자에 부여되는 요 숫자, 전기 음성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주 나오는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는 여러분들이 표 모양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외운 전기 음성도의 기준은 누구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플루오린이 기준입니다.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나머지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의했죠. 여기에 써져 있는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따로따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표의 모양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수소는 2.1, 플루오린은 4.0, 이 두 개의 숫자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플루오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0.5씩 작아집니다. 0.5씩 쭉 줄이다 보면은 리튬의 전기 음성도가 1.0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를 따로 외워줍니다.
나트륨의 전기음성도는 0.9예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수록 0.3씩 커지거든요. 근데 계속 0.3씩 커지는 게 아니라 2.1이 되면 커지는 숫자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0.3씩 커졌다면 그 다음에는 0.4, 그 다음에는 0.5를 키워주시면 2, 3주기 전기음성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브로민과 아이오딘의 전기음성도를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이 전체 전기음성도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수소, 플루오린 따로 기억하고 플루오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감소, 나트륨 0.9 따로 기억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0.3씩 증가하다가 2.1에서는 0.4, 0.5 증가, 브로민, 아이오딘 따로 암기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자주 나오는 원자들의 전기음성도를 한 번에 모두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전기음성도는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정한 거예요. 즉 정전기적 인력의 수치를 우리에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전기력 F는 R제곱분의 Q1, Q2의 상수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Q1, Q2가 뭐예요? 전하량. 여기에는 R이 거리거든요. 결국 전기음성도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하는 유효액전하,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주기율표에서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지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경향성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액전하가 감소하지 않나요? 네, 감소하는 건 맞지만 이때는 반지름의 감소가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그 이유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유액전하가 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습할 내용은 결합의 극성입니다. 즉,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 거예요.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예요. 동일한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한대요. 원자의 종류가 동일하답니다. 즉 같은 원자. 그럼 전기음성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전기음성과 같다는 이야기는 공유전자쌍의 치우침이 있다 없다?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합을 뭐라 불러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수소 원자끼리의 공유결합이 있겠네요. 이번엔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서로 다른 원자라는 건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고, 그럼 전기음성도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즉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있고 작은 원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자쌍은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치겠죠. 이러한 공유결합을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수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이 있는데요.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 염소의 전기음성도는 3.0입니다.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기 때문에 염소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겠죠. 그럼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뺏긴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동일한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면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면 극성 공유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모형을 보고 결합의 종류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결합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을 보니까 동일한 원자끼리 공유전자쌍을 형성하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동일 원자끼리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럼 제일 왼쪽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를 보면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쌍의 치우침에 의해 부분적인 전하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합을 보면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앞과 다르게 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리고 부분적인 전하가 아닌 온전한 전하가 만들어져 있죠. 이건 무슨 결합일까요?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에 이렇게 결합 모형이 주어지면 꼭 같이 물어보는 보기가 있습니다. 결합의 공유성은 누가 가장 큰지, 결합의 이온성은 누가 가장 큰지, 결합의 공유성과 이온성을 비교하는 보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결합의 공유성은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을수록 큽니다. 결합의 이온성은 전자쌍의 치우침이 강할수록 커져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쌍의 치우침이 강해지고 있죠. 이온 결합은 전자쌍이 아예 한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의 이온성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결합의 공유성이 커집니다. 보통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모형을 주는 경우에는 모형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해주면 되지만 모형을 주지 않고 결합의 공유성과 이온성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원자들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음수 차이가 크다. 그럼 극성 정도가 크다. 이건 아니지만 전기음수 차이가 크게 날수록 보통 극성 정도가 커요. 그래서 전기음수 차이가 크게 난다. 극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식의 결론은 우리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극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크다는 거죠. 전기음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공유성은 작아지고 결합의 이온성, 극성은 커집니다. 전기음성 차이가 작다. 공유전자쌍의 치우침이 적다는 거죠. 그럼 결합의 공유성 커질 거고요. 결합의 이온성은 작아질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NCl3라는 분자에서 N과 Cl 사이의 공유결합의 종류를 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를 보면 질소랑 염소는 전기음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음수가 똑같으니까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다?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니까 극성 공유결합으로 봐야 할 것인가? 포인트는 뭐냐면요.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전기 음성도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질소랑 염소의 실제 전기 음성도를 보면 질소는 3.04, 염소는 3.16의 전기 음성도를 가져요. 그걸 우리가 그냥 보기 편하게 둘 다 3.0이라고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전기 음성도가 똑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동일한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다?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다?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볼까요? 질소랑 염소 사이 공유결합의 종류는 뭐가 될 것이다? 극성 공유결합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쌍극자 모멘트인데요. 쌍극자 모멘트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쌍극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쌍극자란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부분적인 두 전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HCl 한번 다시 봐볼게요. 전기음수 차이에 의해서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치면서 부분적인 두 전하가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이때 만들어진 델타 플러스랑 델타 마이너스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의 전자쌍이 치우치면서 만들어진 두 전하이기 때문에 이 전하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부분적인 전하를 뭐라고 한다? 쌍극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을 정의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가 없는 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가 있는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가 뭐냐?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물리량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전자쌍이 치우쳤다,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자쌍이 얼만큼 치우쳤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예요. 극성 공유랍과 무극성 공유랍은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다 없다 OX의 개념이었다면 쌍극자 모멘트는 전자쌍이 얼만큼 치우쳤는지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거죠. 결합의 극성 정도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전자쌍이 치우친 정도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쌍극자 모멘트는 전자쌍이 치우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d/e라는 단위도 존재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기호로 표현할 때에는 뮤라는 기호로 표현하는데요.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 전하의 크기와 결합 길이의 곱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직접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결합 길이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쌍극자 모멘트 표시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결합에다가 표현을 할 때에는 전자쌍이 치우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반대편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려진 화살표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쌍이 치우친 방향, 다른 말로 하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릴 때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 건요. 플러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쌍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부분적인 음전하, 반대쪽은 부분적인 양전하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HF와 CO2가 있습니다. 양쪽 다 극성 공유랍이 존재하네요. HF부터 한번 볼까요? 전기 음성도 수소가 커요? 플루오린이 커요? 플루오린이 크죠. 그럼 플루오린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부분 전하를 표현을 해본다면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쳤으니 플루오린은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양쪽에 있는 극성 공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2.5,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3.5예요. 그럼 산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전자쌍이 치우친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가 될 거고요. 반대편도 부분적인 음전하예요. 가운데 있는 탄소 쪽은 전자를 뺏겼으므로 부분적인 양전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양전하 표현할 때 이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하진 않아요. 양쪽에 델타 마이너스, 가운데에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를 원소 기호의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원소 기호 상하, 좌우 네 군데의 전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한 곳당 전자는 최대 2개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점을 6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쌍으로 묶여있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 한 개만 존재하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의 홀전자는 오비탈의 홀전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의 홀전자를 결합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6조 원소 결합할 몇 개예요? 2개죠. 루이스 전자점식 보면 알겠지만 홀전자도 2개가 나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에서의 홀전자는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전자의 수,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탄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몇 조 원소예요? 14조 원소죠. 그럼 원자가 전자 4개를 원자 주변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두 홀전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겠죠. 셋 중에 누가 올바른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홀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왼쪽이 올바른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는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건 3단계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결합할 체크하기. 두 번째, 공유 전자쌍 그리기. 세 번째, 비공유 전자쌍 그리기입니다. 물론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까닭은 단계를 밟아가셔야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 서술형 출제율이 거의 90%에 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빠뜨려서 감점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 때 긴장한 상태로 한 번에 그리다 보니까 누군가의 비공유 전자쌍을 빼고 그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요 단계를 거쳐가시면 돼요. 한 번에 그리지 마시고 결합할 체크해서 공유 전자쌍 그리고 마지막에 비공유 전자쌍 그리는 겁니다. CO2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소는 결합할이 4개, 산소는 결합할이 2개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먼저 중심 원자는 결합할이 많은 탄소일 거고 탄소 옆에 산소가 결합하는데 서로 결합할을 몇 개씩 쓰겠구나? 2개씩 쓰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공유전자쌍을 그리는데 공유전자쌍을 그릴 때에는 몇 개를 공유하냐에 따라서 그림을 다르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한 개 공유하는 경우는 서로 하나씩, 2개 공유는 서로 2개씩, 3개 공유는 서로 3개씩 그려주시면 돼요. 전자 2개당 공유전자쌍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결합의 종류를 보면 왼쪽은 단일결합, 가운데는 이중결합, 오른쪽은 삼중결합이 되겠습니다. CO2는 탄소랑 산소 결합할 2개씩 사용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2개씩 공유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소 옆에 비공유 전자쌍을 2개씩 그려주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전자끼리는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쌍은 멀리 그릴 수 있는 경우 최대한 멀리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산소를 보면 총 3자리가 남아있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2개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위아래로 채우든 위 옆으로 채우든 아래 옆으로 채우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위의 모양처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두 묶음의 전자쌍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일직선 모양이 나오도록 멀리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세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CO2는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루이스 전자함식을 그릴 때 한 번에 여기에다가 바로 다 그리셔도 되지만 단계적으로 순서를 밟아가야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 이어서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함식 그리는 것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함식 그릴 때에는 결합하는 개수비가 중요합니다. NaCl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을 1대1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날까 봐 말씀을 드리면요. 양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을 그릴 때에는 점을 하나도 찍지 않고 대괄호에 플러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점 8개를 찍어주고 대괄호에 마이너스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양이온의 경우 대괄호를 생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 때 양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 그려진 걸 보면은 대괄호가 다 생략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1대2로 결합하는 MgCl2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1대2로 써주면 되는데요. 그림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개수가 많은 쪽을 바깥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즉, 염화이온을 바깥쪽에 마그네슘 이온을 안쪽에 그려주시면 이쁜 루이스 전자함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을 그릴 때에도 똑같이 분자처럼 3단계를 따라가는데요.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의 3단계는 조금 달라요.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할 수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온의 전하를 결합할이 많은 쪽에 적용하고, 그리고 분자의 루이스 전자함식 그리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3단계이긴 하지만 1단계, 2단계 하고 다시 분자꼴로 적용이 되니까 총 5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 준비한 다원자 이온은 H3O 플러스와 CN-예요. 일단 순서 그대로 따라가 볼까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합할수를 쓰는 겁니다. 수소는 결합할이 1개, 산소는 2개,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온의 전하를 결합할이 많은 원자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냐면요. 이온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중 결합할이 많은 쪽을 보세요. 산소의 결합할이 더 많죠.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를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자가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양이온이 만들어질 땐 전자를 얻어야 돼요? 잃어야 돼요? 전자를 잃어야 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다원자 이온이니까 전자를 누가 잃고 있는 거지? 애매하죠. 결합할 많은 쪽이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산소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원래 전자가 8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 몇 개를 떼겠다? 1개를 떼겠다. 8개에서 1개를 떼면 전자 몇 개가 남아요? 7개가 남죠. 그럼 여기에는 산소는 원래 전자가 8개였는데 1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가 7개만 있는 상황이에요. 전자가 7개 있는 건 누구죠? 질소죠. 즉 여기에 있는 산소는 현재 질소처럼 행동을 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엔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결합할이 많은 쪽 탄소에다가 조작을 해주면 되겠죠. 탄소는 원자 번호 6번, 전자가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원자가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7개, 즉 질소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산소는 전자를 잃어서 질소처럼,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전자를 얻어서 질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양이온의 경우 전하의 크기만큼 원자 번호가 감소하고, 음이온의 경우 전하의 크기만큼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즉 얘는 1만큼 원자 번호가 감소해서 질소가 된 거고요. 얘는 1만큼 원자 번호가 증가해서 질소가 된 거예요. 조작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소의 전자 하나 뗍니다. 그럼 전자가 7개가 나오면서 질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있는 H3O 플러스라는 다원자 이온은 NH3랑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CN-도 볼까요? 탄소에 전자 하나 넣으면 질소처럼 행동하죠. 그럼 얘는 실제 N2랑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H3와 N2랑 동일한 루이스 전자음식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얘는 NH3랑 동일한 구조라는 거지 NH3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H3O를 쓰시면서 그림은 NH3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N2와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N2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와 N을 써주시고 걔네들을 N2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함식이 그려지겠네요.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함식 그리는 방법, 결합할 쓰고 전하 적용하고 분자처럼 그리는 겁니다. 대신 분자처럼 그릴 때 원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래의 원소 기호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잠식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배웠던 루이스 전자잠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제 푸신 뒤에 영상 다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음은 1, 2주기 원자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 2주기면 1번부터 10번까지죠. 근데 어차피 18쪽 원소가 빠질 거니까 헬륨하고 네온이 빠진 1번부터 1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합할 수랑 비공유 전상수가 다 주어져 있을 때 해당하는 원자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의 공유 전자상을 보면 원자들의 결합할 수가 보이잖아요? W, 결합할 하나고요. X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3개니까 결합할이 4개, Z는 왼쪽에 3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W, 결합할 하나고요. Z,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 3개의 결합할을, Y는 왼쪽에 2개의 결합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합할 수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인지 찾아볼까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1번부터 10번 중 결합할이 하나인 건 수소랑 플루오린이에요. 근데 W 주위에 비공유 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개가 있어야 플루오린이고요. 없으면 수소가 되겠습니다. X 보니까 4개의 결합할 사용하고 있죠. 누구예요?
탄소고요. Y 2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산소, Z는 3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질소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전자상수랑 비공유전자상수를 잘 세면 누구인지 금방 찾아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제 볼 건데요.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2주기 원자 W부터 Z로 이루어진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하고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와 있을 때 해당 원자가 누구인지 찾는 건데요. 일단 먼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보세요. X하고 Y 결합할이 둘 다 3개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요. W랑 Z 둘 다 결합할이 하나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결합할 3개인 질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7번인 질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탄소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탄소고 하나는 실제 질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X가 Y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작은 X가 탄소, Y가 질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누가 하나 받아서 얘네들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전자를 떼면 원래의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볼게요. 둘 다 결합할이 하나, 즉 둘 다 플루오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전자를 얻어서 플루오린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플루오린 원자번호 9번이죠. 전자 하나 얻어서 9번이라는 건 원래 원자번호 8번이라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플루오린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원자가 전자수를 봤을 때 Z가 산소, W가 플루오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루이스 전자음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당 원자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직접 그려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전자쌍 반발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쌍 반발이론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개념이었죠.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끼리는 반발을 하기 때문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조를 형성하더라. 이게 전자쌍 반발이론인데요. 복습 강의에서는 개념 강의랑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전자쌍 반발이론으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에는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생성되는 구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는 공유전자쌍을 묶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그냥 결합된 원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분자들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분자, 오른쪽에 있는 분자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2개이면서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 BF2, CO2, FCN 이런 예들이거든요.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베릴륨 결합할이 2개, 플루오린 결합할이 하나잖아요. 그럼 베릴륨의 플루오린이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탄소는 결합할이 4개, 산소는 결합할이 2개죠. 그럼 탄소랑 산소는 결합할을 2개씩 사용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플루오린은 결합할이 하나, 탄소는 결합할이 4개, 질소는 결합할이 3개이기 때문에 플루오린과 탄소는 단위 결합을, 탄소랑 질소는 3중결합을 형성하겠죠. 세 구조의 공통점이 뭐예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결합된 원자가 몇 개다? 2개다. 이때 2개의 전자쌍이 최대로 멀어지면은 몇 도의 각도로 멀어질 수 있어요? 180도 각도로 멀어질 수 있죠.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 직선형 구조라고 한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원자 2개가 결합된 경우에는 직선형 구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3개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BF3, COF2가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붕소는 결합할이 3개, 플루오린은 결합할이 하나잖아요. 그럼 붕소랑 플루오린이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할 건데 3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120도의 각도로 멀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뭐라 불러요? 바깥 원자들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구조를 평면삼각형 구조라고 합니다.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4개인 거, 대표적인 분자가 CF4죠. 탄소는 결합할이 4개, 플루오린은 결합할이 하나입니다. 탄소랑 플루오린 4개가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 4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어지려면 정사면체형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의 결합각은 몇 도가 나와요? 109.5도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 부른다? 정사면체형 구조라고 부른다.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 중심 원자에 원자 2개가 붙는다면 직선형, 중심 원자에 원자 3개가 붙는다면 평면삼각형, 중심 원자에 원자 4개가 붙으면 정사면체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는요,
중심원자의 전자상수를 보고 기본 구조를 먼저 예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중심원자의 전자상수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결합된 원자수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세는 건 아니에요. 중심원자의 전자상수라는 건 결합된 원자수랑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NO, NF3, OF2가 있는데요. 먼저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를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그릴 거고요. 중심원자가 아닌 원자들의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린은 결합할이 1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입니다. 그럼 질소를 기준으로 왼쪽은 단위결합, 오른쪽은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중심원자인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습니다. NF3 그려볼까요? 질소는 결합할이 3개, 플로우린은 결합할이 1입니다. 그럼 질소랑 플로우린 3개 단위결합 시켜주시고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습니다. OF2, 산소는 결합할이 2개, 플로우린은 결합할이 1입니다. 그럼 산소랑 플로우린 2개가 단일 결합을 할 거고요.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 원자의 전자상수를 세는 거예요. 어떻게 센다고요? 결합된 원자수 플러스 비공유 전자상수예요. FNO를 보면은 결합된 원자가 2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죠. 즉 3개의 전자쌍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3개가 결합됐을 때는 어떤 구조가 나와요? 평면삼각형 구조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는 FNO는 기본적으로 평면삼각형 모양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NF3도 볼게요.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3개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죠. 총 4개의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멀어지면 됩니다. 정사면체형으로 멀어지겠네요. OF2도 이어서 볼게요. 중심 원자에 원자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4개의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정사면체형 구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FNO를 보면 중심 원자엔 공유 전자쌍 총 3개와 비공유 전자쌍 1개가 있습니다. 즉 4개의 전자쌍이 있는데요. 분자의 구조를 판단할 때에는 다중결합을 단일결합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개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분자의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를 물어본다면 실제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세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3개, 4개, 4개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때 전자쌍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센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자쌍의 개수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쌍수를 판단을 했으면 뭘 해야 되냐? 이 전자쌍수를 이용해서 기본 골격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는 3개의 전자쌍이 평면삼각형 모양으로 멀어져야 되죠. 그럼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NF3는 전자쌍이 4개니까 정사면체형 모양으로 멀어져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멀어지겠네요. OF2도 4개이기 때문에 정사면체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판단을 할 건데요. 최종적인 구조를 볼 때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뺀 원자들을 연결해서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무슨 구조? 구분형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정사면체랑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위쪽부터 내려와야 정사면체형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그려지는 구조는 삼각뿔형 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 원자끼리 연결하면은 구분형 구조가 나오죠. 근데 첫 번째 구분형과 세 번째 구분형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형은 평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왼쪽을 보면 평삼의 결합각이 몇 도가 나와요? 120도가 나오죠. 그럼 애초에 기본 골격 자체가 120도로 멀어져 있는 모양이니까 여기에 있는 결합각은 120도 근처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약 120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편의상 그냥 120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분형은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만들어진 구분형이잖아요.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도는 몇 도였어요? 109.5도였거든요. 그럼 얘는 109.5도에서 변화한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면 전자쌍들끼리의 반발이 강해져요. 공유 전자쌍들끼리 반발을 할 때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된 경우 반발력이 더 강해집니다. 반발력이 강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사면체의 결합각인 109.5도보다 더 작은 결합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삼각불량 결합각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 자리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바뀌었죠. 전자쌍의 반발이 커지겠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해지면서 결합각의 크기가 109.5도보다 작아져야 돼요. 삼각불량 구조의 결합각의 크기는 107도. 구분형 구조는
비공유전쌍이 하나 더 늘어났죠? 결합각이 더 작아집니다. 정사면체에서 만들어진 구분형 구조는 결합각이 104.5도가 돼요. 똑같은 구분형 구조라 하더라도 기본 골격이 뭐냐에 따라서 결합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형 구조의 결합각을 외울 때에는 기본 골격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삼에서 만들어진 구분형 구조는 120도,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만들어진 구분형은 104.5도의 결합각을 가져요.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쌍이 없는 경우 원자 2개 결합하면 180도 직선형, 원자 3개 결합하면 120도 평면삼각형, 원자 4개가 결합하면 109.5도 정사면체형 구조가 돼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쌍이 있는 경우에는 결합된 원자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해서 전자쌍 수가 몇 개인지를 세주셔야 됩니다. 전자쌍 수에 따라서 기본 골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세주셔야 돼요. FNO부터 볼게요. 질소의 원자 2개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있죠. 총 3개의 전자쌍이 있으니까 평면삼각형 모양으로 멀어질 거예요. NF3랑 OF2를 보면은 원자 수랑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했을 때 4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쌍들은 정사면체형 모양을 형성하면서 멀어져야 돼요. 최종 구조를 결정할 때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빼주시면 됩니다. FNO는 평삼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빠지기 때문에 구분형, NF3는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빠지기 때문에 삼각불령이 나오고요. OF2는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비공유 2개가 빠져서 구분형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삼에서 만들어진 구분형은 결합각이 120도, 정사면체형 구조에서 만들어진 구분형의 결합각은 104.5도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분자구조와 결합각에서 응용이 들어간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분자식을 주고 부분의 결합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주시고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결합각이 가장 큰지, 누구의 결합각이 가장 작은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만 보면 감마의 결합각이 제일 커 보이죠? 근데 실제로 알파, 베타, 감마 중 감마의 결합각이 제일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산소 자리에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생략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파부터 천천히 봐볼게요. 알파에 해당하는 결합각 자리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돼요. 중심 원자 기준으로 결합된 원자가 4개,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왼쪽 모양, 즉 정사면체형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즉 알파는 109.5도 근처에서 정의가 되겠네요. 두 번째 결합각인 베타를 보면 탄소의 원자 3개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죠.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그냥 3개의 원자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 즉 평면삼각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베타는 몇 도 근처에서 정의가 돼요? 120도 근처에서 정의가 됩니다. 산소는 눈으로 보면 2개의 전자쌍이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아래 비공유 전자쌍 하나, 즉 4개의 전자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본 골격은 정사면체형 구조가 될 거고요. 그중 2자리가 비공유로 빠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구분형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구분형 구조 결합각 몇 도예요? 104.5도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감마 또한 104.5도 근처에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알파는 109.5도, 베타는 120도, 감마는 104.5도. 그럼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베타, 알파, 감마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를 주고 부분의 결합각을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매번 이런 식으로 구조를 예측하기에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분자의 구조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중심 원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분자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외워주시면 구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중심 원자가 베릴륨인 경우에는 항상 직선형 분자가 만들어져요. 중심 원자가 붕소인 경우에는 항상 평면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중심 원자가 탄소인 경우에는 직선형, 평삼, 정사면체형 이 셋 중에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합된 원자 수에 따라서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고 그게 최종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에 2개가 붙으면 직선형, 3개가 붙으면 평면삼각형, 4개가 붙으면 정사면체형이 돼요. 반대로 질소랑 산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직선형, 평삼, 정사면체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른쪽 구조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질소의 원자 2개가 결합하면 120도 구분형, 3개가 결합하면 삼각불령, 산소의 원자 2개가 결합하면 104.5도 구분형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구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베릴륨이면 직선형, 탄소에 2개 붙으면 직선형, 탄소에 2개 붙으면 직선형, 붕소면 평삼, 탄소에 3개 붙으면 평삼, 탄소에 4개 붙으면 정사면체형, 질소에 2개 붙으면 120도 구분형, 질소에 3개 붙으면 삼각불형, 산소에 2개 붙으면 104.5도 구분형.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어떤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임의의 원소 기호로 이루어진 분자식을 보고 실제 분자식을 빠르게 찾는 겁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2주기 원소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들은 2주기 원소들만 사용해서 만든 분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범위가 2주기로 제한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결합할 수가 같은 원소끼리 대체를 해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루오린 결합할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플루오린 자리에 수소나 염소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1대2로 결합하는 경우는 CO2, OF2 이게 기본형이고요. 문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는 이런 말이 없다면 BF2도 가능합니다. 문제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CO2, OF2만 가능해요. NO2, N2 이런 애들 1단원에서 봤었죠? 3단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3단원에선 다루지 않아요. 1대3 결합하는 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NF3, 만족하지 않는 건 BF3입니다. 1대4 결합하는 건 CF밖에 없고요. 1대1대1로 결합하는 건 FNO랑 FCN이 있어요. 1대1대2로 결합하는 건 COF2, 2대2로 결합하는 건 C2F2, N2F2, O2F2, 2대4로 결합하는 건 C2F4, N2F4, 2대6으로 결합하는 건 C2F6밖에 없습니다. 이 꼴을 다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구성 원자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자의 구성 원자수가 3개다. 누구냐? 구성 원자수가 3개면 1번하고 4번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구성 원자수가 4개다. 그러면은 2번, 5번, 6번이 들어가겠죠. 구성 원자수가 5개다. 3번, 6개다. 7번, 8개다. 8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꼴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또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분자에 대해서 공유전자상수, 비공유전자상수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또는 공유전자상수랑 비공유전자상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들의 공유전자상수, 비공유전자상수 빠르게 셀 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공유전자상수는 어떻게 셀 수 있냐면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할 수를 다 더하고 2로 나누면 공유전자상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자들이 결합할을 하나씩 내밀어야 하나의 공유전자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 결합할 수를 2로 나누면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나와요.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번부터 5번 같이 중심 원자가 하나인 분자들은요. 중심 원자의 결합할 수가 전체 공유전자수랑 똑같이 나옵니다. 즉 CO2는 공유전자쌍 4개, OF2는 2개, BF2 2개, NF3 3개, BF3 3개, CF4 4개, FNO 3개, FCN 4개, COF2 4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 원자의 결합할 수가 분자의 전체 공유전자상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비공유전자상수는 어떻게 세면 되냐? 그냥 열심히 더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외웠죠? 수소는 비공유 0개, 14족 0개, 15족 1개, 16족 2개, 17족 3개 외웠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O2는 0 더하기 4, OF2는 2 더하기 6, BF2는 0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을 빠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 비공유전자쌍 개수 금방금방 셀 수 있어요. 4개, 8개, 6개, 10개, 9개, 12개, 6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세줄 수가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상수를 빠르게 세려면 족에 따른 비공유전자상수를 암기하시고 원자들의 족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암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과 같이 복잡한 분자들은요. 공유전자상수 셀 때에는 원자들의 결합할 수 다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 비공유전자상수 천천히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또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입체구조이다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선형 구조, 평면삼각형 구조, 구분형 구조 이렇게 세 개가 평면 구조 즉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고요. 정사면체형 구조, 삼각불형 구조가 입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 7, 8은 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C2F2 직선형, N2F2 평면, O2F2 입체,
C2F4 평면, N2F4 입체, C2F6 입체입니다.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암기를 해주신다면 확실히 문제 풀 때 더 수월하게 풀리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분자의 구조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내용 분자의 극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극성 고응결합과 무극성 고응결합. 이번에는 분자의 극성입니다. 그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극성 분자의 정의,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고요. 무극성 분자는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입니다.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뭐라고 부르냐? 분자 쌍극자 모멘트 또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존재하지 않느냐?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H2O, 물입니다. 물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은 구분형 구조이기 때문에 산소의 수소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결합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수소랑 산소 중 누구의 전기음수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죠. 그러면은 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산소 쪽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요 두 개의 화살표를 한번 더해 볼게요. 오른쪽 위랑 왼쪽 위를 더하면 전체 화살표는 어디로 그려져요? 정위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12시 방향으로 그려질 겁니다. 즉 H2O를 분자 전체로 본다면 전자쌍들은 위쪽으로, 즉 산소 쪽으로 치우치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럼 산소 쪽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자에 대해 쌍극자 모멘트를 그렸을 때 결합에 대한 쌍극자 모멘트를 결합 쌍극자 모멘트, 전체 쌍극자 모멘트를 분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성 분자는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 즉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전자쌍의 치우침이 나타나서 쌍극자가 존재하는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무극성 분자는 결합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돼서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분자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CO2가 있습니다. CO2 무슨 구조예요? 직선형 구조죠. 그럼 직선형 구조를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고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봅시다. 탄소랑 산소 중에 누구의 전기음수가 더 크죠? 산소가 더 크죠. 그럼 왼쪽 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왼쪽으로, 오른쪽 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오른쪽으로 그려줄 수 있겠네요. 이때 만들어지는 결합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상쇄가 되겠네요. 그럼 분자 전체에 남아있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예들을 보고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합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했을 때 남는 게 있다? 극성 분자. 남는 게 없다? 무극성 분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자를 주고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하라고 했을 때 매번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해봐야 될까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분자 구조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지 0이 아닌지, 즉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직선형 분자인 경우에는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보면 돼요. 대칭이면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N2, BF2, CO2가 있겠네요. 비대칭 구조의 직선형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HCl, FCN 같은 분자들이 있겠네요. 분자가 평면 삼각형이거나 정사면체형 구조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중심 원자에 모두 같은 원자가 붙었는지 하나로 다른 원자가 붙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원자에 모두 같은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나와요. 대표적인 예시들로는 BF3, CF4가 있겠네요. 중심 원자에 하나라도 다른 게 붙는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안 됩니다. 즉 상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극성 분자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COF2, CH2, Cl2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중심 원자의 비공유절상이 존재하는 구분형, 삼각불령 구조는 항상 극성 분자가 나옵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절상이 있으면 상쇄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FNO, OF2, NF3와 같은 분자들이 있겠네요. 여기에서 문제에 나오는 표현 하나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분자를 주고 얘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분자 구조가 대칭이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다 극성 분자예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극성 분자는 비대칭이고 무극성 분자는 대칭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말이 되냐? 여기서 말하는 대칭, 비대칭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칭, 비대칭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화학원 3단에서는 대칭이다, 무극성 분자, 비대칭이다, 극성 분자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서술형으로 진짜 잘 나오는 유형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앞부분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가 서술형에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루이스 전자점식과 같이 물어보는 게 바로 분자의 극성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서 이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당합니다. 왜? 꼭 써야 되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을 할 때에는요, 어떤 식으로 문장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 분자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또는 0이 아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 또는 무극성 분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CO2를 주고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CO2는 대칭 구조인 직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므로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감점을 안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F3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될까요? NF3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상이 존재하는 삼각불령 구조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CF4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될까요? CF4는 중심 원자에 모두 같은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정사면체형 구조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절대로 감점을 안 당하지만 특히 쌍극자 모멘트의 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감점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서술형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말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비교입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완전 제대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액체 상태에서 가늘게 흘려보내면서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의 변화예요. 극성 분자의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끌려오고요, 무극성 분자의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물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뷰렉 같은 실험기구를 이용해서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면서 대전체를 가져다 댄다? 그럼 물 분자가 끌려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도 끌려오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도 끌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물 분자는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예요.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댄다? 그럼 부분적인 음전화 쪽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끌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져다 댄다? 그러면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쪽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끌려오게 돼요. 극성 분자는 플러스를 가져다 대든 마이너스를 가져다 대든 끌려오고요, 무극성 분자는 끌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체 상태의 분자를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부분적인 전하가 있는 극성 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고요, 무극성 분자는 배열되지 않습니다. 전기장에서 배열되는 모양을 보면은 부분적인 양전하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부분적인 음전하는 플러스 극 쪽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요. 극성 분자를 전기장 속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전하가 없기 때문에 배열되지 않아요. 세 번째 특징은 용해성인데요. 용해성, 쉽게 말하면 섞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like dissolve like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슷한 애들끼리 섞인다는 거예요. 극성 용매에 잘 녹는 물질, 극성 용매에는 부분적인 전하가 있죠. 그럼 전하가 있는 물질이 잘 녹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극성 분자 또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네요. 무극성 용매는 부분적인 전하가 없죠. 그럼 부분적인 전하가 없는 무극성 분자가 잘 녹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물은 극성 분자, 기름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는 거죠. 마지막 특징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우리가 앞에 화학결합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은 입자간 인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인 전하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은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서술형 문제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4가지의 성질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에 관련된 명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제가 나오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고 하면 항상 발레를 생각해 주면 돼요. 발레가 존재한다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발레가 없다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극성 공유결합이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H2O2 같은 모양을 보면은요, 중심원자끼리의 무극성 공유결합, 중심원자 바깥쪽에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데 극성 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 모두 존재해도 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요. 2번입니다. 극성 분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성 분자의 정의가 뭐예요?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라고 되어 있죠. 다 더했을 때 0이 아니려면 0이 아닌 결합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즉, 한 개 이상의 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해야만 극성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3번, 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극성 분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CO2,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죠.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쇄가 돼버리면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네요. 4번,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본 CO2,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죠. 꼭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5번입니다. 무극성 분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해야 한다. 방금 봤던 CO2, 무극성 공유결합이 없지만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죠. 6번,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결합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분자 쌍극자 모멘트도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발레를 생각하면서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단원 총복습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상당히 긴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복습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가 자꾸 복습 영상이고 까먹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1시간을 넘어가게 됐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부족한 부분 여러 번 돌려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길고 긴 복습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